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패스하고, 이번 주에 다시 시작을 하는데, 오늘이 상당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챕터가 짧아요.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교재에서는 아주 약하게 다뤄져 있어서, 자, 교재 말고 실제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몇 개 기업들을 같이 분석해 볼 생각입니다. 오늘 뭐 하는 날인지 혹시 기억을 하시는 분 계실까요? 예, 재무제표입니다. 오늘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공부하는 날이거든요. 왜 재무제표가 중요하냐? 보통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사람들의 투자 패턴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식 방송 같은 걸 보게 되면 많은 강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단봉 들어보셨습니까? 삼봉, 5일 평균선, 120일 평균선, 거래량,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양봉이 어떻게 되고 음봉이 어떻게 되고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5일 평균선과 20일 평균선 또는 120일 평균선이 겹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팔아야 됩니다. 뭐 굉장히 흐름이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분석 기법을 뭐라 그러냐면요. 이걸 기술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본래 가치를 보겠다는 게 아니라 추세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파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서 그 추세대로 가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보여줄 수 있는 화면들이 많고요. 왜 주식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주로 하냐면 종목이 몇 개입니까? 종목별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비슷한 느낌. 그러니까 소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양하죠.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비해서 반대로 기술적 분석의 반대가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본래적으로 이 기업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보는 방식입니다. 이 기업이 투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뭘로 볼까요? 첫 번째는요. 그 기업이 견실한 기업이냐를 봐야 되겠죠. 견실한 기업을 보는 게 흔히 우리가 금융회사 선택할 때도 안정성을 보느냐 수익성을 보느냐 이런 얘기 하지요. 또 유동성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것들을 나타낸 표가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이 기업이 정말 얼마나 튼튼한 회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현금 흐름표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자본에 대한 이야기, 자산에 대한 얘기, 부채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재무제표에 나온다 그러면 현금 흐름표에서는 이 회사가 얼마나 자금이 잘 융통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깊게 들어간다 그러면 그 산업 자체를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산업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조선업은 어떻게 되는지, 통신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작년에 한참 정말 뜨거웠었던 2차 전지,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요즘에 화재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전기차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 분석에서 해야 될 것, 특허는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 특허가 지금은 유효한 건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게 기본적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본적 분석의 백미가 바로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론적인 부분, 재무제표가 어떤 정도들이 있다는 것도 보여드릴 뿐 아니라 실제 몇 개 기업체들을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같이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습을 해봐야 사실은 이게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업종별로 몇 군데를 좀 보게 될 텐데 이 재무제표는 공개된 자료입니다. 다음에도 네이버에도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서도 재무제표는 공시자료로 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다 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해보셨습니까? 네. 당연히 재무제표 보시면서 하신 적 있으세요? 네. 대답은 내라고 나왔습니다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거 어떻대? 이런 풍문에 의해서 주식 투자하는 경우도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러셔야 됩니다. 재무제표를 진짜 보셔야 됩니다. 물론 재무제표를 본다고 해서 대박 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최소한 하락장에서 떨어지는 속도를 굉장히 느리게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사실 대박은요, 재무제표가 안 좋은 기업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그럼 우리가 그렇게 운에다가 우리의 자산을 맡길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럼 바로 화면을 공유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라는 주제로 나와 있네요.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발행기업에 대한 재무상태, 경영성과, 이걸 나타낸 표가 있다. 그게 재무제표다. 그리고 외부 감사인인 공인회계사의 감사 의견들이 표명된 감사보고서. 요즘에 드라마 하나 새로 나온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드라마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감사하는 얘기잖아요. 제 오래된 친구가 그 삼성증권에 그 감사 업무만 진짜 한 30년 넘게 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노상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면 전국 돌아다니면서 삼성증권 지점을 감사 나가는 거예요. 즐거울까요? 자기는 굉장히 적성이 맞는데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난 남의 이야기 캐는 게 너무 재밌어. 이런 친구입니다. 그 진짜 적성이 맞는 겁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수사관을 했거나 검사를 했거나 그러면 진짜 잘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수사관이나 검사들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 하다 보면 사실 세부적인 것까지 다 나와 있죠.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얼마 전에 세무조사를 받았잖아요. 아주 철저하게 하더군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는 줄 몰랐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저는 그게 감사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감사할 때 그렇게 해줘야 그 기업에 투자할 사람들이 그 감사 보고서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재무제표. 자, 재무제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나타난 특정 시점이라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재무제표는요, 통상 1년에 몇 번을 만들어낼까요? 1년에 12번? 맞습니다. 사실은 1년에 12번 만드는 게 맞는데요. 통상적으로 상장 내 기업은 4번을 만듭니다. 그래서 연간 재무제표와 분기별 재무제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4, 4분기 할 때는 연간 재무제표를 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통 3개월마다 재무제표를 만든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무제표를 볼 때는요, 지금 당장의 경영성과인 지금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년도, 그 전년도 거, 전분기, 그 전분기 거를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야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는 기업들은요, 이러한 행동도 합니다. 특정 시점의 재무제표가 좋아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시행하는 날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3월 31일, 6월 30일 이런 날짜가 되기 전에 있는 자산을 회수하거나 있는 자산을 매각하거나 그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재무제표를 좋게 만드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길게 보면 그게 가능할 수 있는데요. 3개월 단위로 보게 되면요, 3개월 만에 처분을 한다거나 3개월 만에 회수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참 하기가 어렵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 재무제표를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게 되면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곳에서 뭐라고 되냐면 지배기업의 기본 재무제표를 연결 재무제표로 구성하고 있다. 연결 재무제표라는 건 뭐냐면요, 사실은 우리들은 볼 때 투자할 때 연결 재무제표를 보지 않아요. 각 기업의 재무제표만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룹이라고 부르는 회사들이 있죠. 대기업군요. 그룹이란 말은 사실은 그 법적인 용어가 아니고요. 이 그 일반적인 통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그룹, 현대그룹 이건 통칭이고요. 실제 그룹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기업군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사실 공식적인 용어긴 한데요. 그렇게 대기업군에 속하게 되면 연결 재무제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순환 출자 구조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의 이렇게 그룹 구조라는 게 세계적으로 참 드문 구조입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 정도가 있는 그런 구조고요. 서양 쪽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것인지 여러분 대충은 아실 겁니다. 이건희 회장이 전체 삼성그룹 자산의 5%도 안 갖고 있는데 왜 전 그룹의 총수가 될까? 그거는 연결재무제표 때문에 그렇거든요. 서로 순환출자를 통해서 각 기업이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영향력을 미치고 삼성화재가 삼성전자에 영향력을 미치고 삼성전자가 삼성엔지니어링에 영향력을 미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내가 투자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때 고삐 하나만 딱 쥐고 있는 그런 셈이 되는 거니까요. 그 핵심이 에버랜드였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회사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주회사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재무제표는 기업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정보로 널리 활용되지만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장부가치는 여기입니다. 장부가치는 미래의 경제적 이익을 반영하는 주식적인 시장가치와 괴리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뭐냐면 저희가 기본적 분석을 위해서 재무제표를 보지만 재무제표 자체도 과거 데이터라는 뜻입니다. 과거 데이터 때문에 특정 시점을 보게 되면 이 기업은 굉장히 건실한 기업이야. 이 기업은 굉장히 위험해.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흐름을 보게 되면 추세를 보게 되면 그래도 이 기업은 성장하고 있어. 아니면 이 기업은 줄어들고 있어. 이것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도 꼭 특정 시점만 보면 안 된다. 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회계정보는 과거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고 주가는 미래의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무제표에 표시된 값은 시가보다 보수적으로 평가되어 작성될 수밖에 없고 특히 화폐 단위로 표시할 수 없는 항목, 즉 경영자의 능력, 기술 개발력, 브랜드 가치 이것과 같은 질적 정보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브랜드 가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브랜드 가치가 사실은요 일순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아시죠? 굉장히 견고할 것 같은 브랜드 가치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 차 브랜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브랜드 가치가 높은 차 브랜드는 뭘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벤츠. 그렇죠, 벤츠, BMW, 벤베라고 부르는 BMW, 아우디. 근데 아우디가 몇 년 전에 갑자기 한 칼을 먹었죠. 그래서 독일 3사 그러더니만 아우디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가라앉아 버렸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벤츠가 또 가라앉고 있어요. 왜 그래요? 전기차. 전기차 때문에. 그렇다고 벤츠가 그 가치가 어디 가겠어? 싶은데 예전에 저희랑 같이 스위스에 여행 가셨던 분들 계시죠? 몇 분 계실 텐데요. 어디로 갔냐면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으로 갔잖아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택시들 다 벤츠야. 우리나라 따지면 그냥 소나타, 우리나라 따지면 그랜저, 그런 게 벤츠더라고요. 고급차의 대명사가 아니고 그냥 차더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독일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컸기 때문에 독일의 기술의 상징인 국가였기 때문에 아마 독일 3사의 자동차가 그렇게 좋은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도 바뀌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라면을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농심. 브랜드 가치는 삼양이 농심을 따라잡았습니다. 수출량이 훨씬 더 많고요. 농심보다 수출량이 훨씬 더 많아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불닭볶음. 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불닭볶음. 저희 애들은 너무 자주 먹습니다. 그거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니라는데 저게 맛있대. 맵기만 하고. 사실 저는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나라 라면의 초창기 브랜드 가치 1위는 삼양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라면을 최초로 만드는 회사가 삼양이었고요. 소고기라면. 그런데 이 삼양이 만들 때 왜 가라앉았냐면 농심에 떨어졌냐면 우지파동 때문입니다. 근데 우지파동이 언론의 논간이었던 사실을 또 기억하시죠? 사실은 삼양이 쓰던 기름은 가장 좋은 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업용 기름을 썼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매도를 당하는 바람에 농심이 삼양을 역전시켰던 거죠. 자, 브랜드가 정말 좋은 브랜드였는데 갑자기 이게 싹 바뀌게 되는 일도 생겨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가만히 보면
퇴출될 대상 기업, 그래서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회사들이 좀 있죠. 그런 회사들 보면 왜 그랬을까? 제품이 안 좋아서? 제품 외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한다. 경영자 리스크들이 있을 거라든지, 대표적인 게 남양 같은 회사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건 기업의 재무제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브랜드의 평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1등주에 투자하라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1등주에 투자라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어쩌면 1등주만 사람들이 기억해서 그런다? 1등주가 가장 사람들에게 소구력이 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사실 좀 드는 거죠. 자, 재무제표의 내용들을 가만 볼게요. 재무제표에서 첫 번째 봐야 될 거는 재무상태표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개인 재무를 하시잖아요. 사실 기업 재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만 이 재무상태표는요, 개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만들 때, 저희가 지수표를 만들 때 어떤 걸 합니까? 수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여러분들 자산과 부채에 대한 표를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죠. 아주 약식이지만 만들잖아요. 이분이 부동산 얼마 있고 금융은 얼마 있어요? 이게 자산이에요. 근데 부채가 부동산 담보대출은 어떻게 있고 신용대출은 어떻게 있고 전세 보증금은 어떻게 있고 등등을 해서 순자산이 얼마입니다. 이런 거 보여주지 않나요? 맞아요. 크게 이겁니다. 기업에 있어서는. 다만 기업은 그 항목을 좀 더 자세하게 열거를 해서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건 그런데 한계가 있죠. 어떤 한계? 특정 시점만 보여준다는 한계. 이렇게 해서 논의 말씀드립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기별로 계속 봐야 된다. 자, 기업이 보고해야 되는 자산과 부채, 자본은 나타낸 표시다. 그래서 재무제표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입니다. 이거를 제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걸 같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내려가면요. 이제 부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부채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러네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요. 자, 재무제표는 그렇다고 치고 포괄손익계산서라는 게 또 나오네요. 개인적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라는 게 뭡니까? 네, 이것이 현금흐름표랑 똑같습니다. 개인재무에서는. 그래서 월 급여가 얼마예요? 상여가 얼마예요? 그런데 얼마나 써요? 도대체 생활비는 얼마나 쓰고 대출 이자는 얼마나 하고 보험료는 얼마 내시고 적금은 얼마 들어요? 그래서 한 달에 보니까 당신은 수지채가 얼마 되네요. 연간으로 보니까 수지채가 얼마 되네요. 이거 만들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업에 적용하면 매출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수입이잖아요. 그래서 이익은 얼마나 났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쯤 된 시점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실제 기업의 재무제표를 몇 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회사 이름을 하나 쓰겠습니다. 어떤 회사를 한번 해볼까요? 요즘에 세계 5대 자동차 회사로 부각한 현대자동차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대자동차 치면 이 현대자동차 여기를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다. 여기를 들어가시지 않고 이 주가를 보셔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죠? 현대차를 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그 다음을 들어간 겁니다. 네이버 들어가셔도 마찬가지, 각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서 들어가게 되면 이쪽에 뭐 상한가, 하한가, 뭐 현재가 어떻게 됩니다. 이런 거 있는데요. 이 종합란을 보시면 종합란 네이버도 화면이 똑같아요. 쭉 내려보겠습니다. 쭉 내려보면 여기에 기업 실적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기업 정보를 들어가면 드디어 여기에 재무제표가 쭉 뜹니다. 이게 재무제표입니다. 그 파이낸셜 서머리라고 되어 있죠? 이 주 재무제표라는 말로 붙어 있고요. 그죠? 여기 보시면 연간으로 나와 있고 분기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제가 제일 먼저 보아야 되는 게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자산. 네. 자본, 자산,
부채. 그 항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중간쯤에. 근데 위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매출과 영업이익. 이거 굉장히, 사실요, 당기순이익 이런 거 안 보셔도 되고요. 당기순이익은요, 얘네들이 갑자기 돈 들어오면 그때 순이익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건 의미 없어요.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의미가 덜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매출과 영업이익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을 어떻게 볼 거냐면, 화면을 잠깐 저쪽으로 돌려볼까요?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쓸 텐데요. 매출이 있고, 영업이익. 이거를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보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보시면, 매출이 증가하면 이익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 하죠? 그런데 아니에요. 매출이 늘어나는데 이익이 줄어들기도 해요. 그리고 매출이 줄어들면 이익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이게 반대로 이게 떨어지는데 이익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건 아주 정상적인 케이스입니다. 이거 1번, 2번, 3번, 4번에서 1번과 2번은 굉장히 일상적인 케이스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2번은 왜 그럴까요? 매출이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이 줄어든다? 환율 때문에? 그리고 그냥 국내 상황만 따져보면 이건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가 이런 모습을 보였다. 전자회사가 제조업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라고 하면 그건 뭐 때문이냐면요, 매출은요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진이 줄어들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대당 마진이 줄어들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자동차에서 경차도 만들고 소형차도 만들고 진짜 큰 차 이런 차도 만들잖아요. 대형차는 굉장히 비싸, 그죠? 경차는 싸고요. 몇 천만 원 안 하기도 해요. 옛날에는 진짜 1,000만 원도 안 되는 차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매출이 늘었다? 예를 들면 쌍용 자동차, 지금은 KG 모터스라고 하는 회사가 기사회생한 게 티볼이라는 차가 생산이 되면서 기사회생을 했거든요. 사실요. 티볼이가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왜? 대당 마진이 너무 낮은 거예요. 많이 팔렸는데 별로 남는 게 없어서. 현대자동차가 한동안 이랬었어요.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이제 해외 수출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가격보다 미국에서 팔리는 가격이 쌌어요. 근데 수출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길 때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반대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요, 이 산업이 전환됐을 때 이런 모습이 보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매출이 줄었다? 예, 매출이 줄었어요. 그런데 고부가가치 상품을 많이 판 거예요. 그래서 한 대를 팔았는데 이게 많이 남았어. 그럼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매출이 줄었는데 오히려 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최근에 현대자동차 모습이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기아자동차나 이런 데들이. 왜? 경차를 조금 팔고 제네시스를 많이 팔거든. 그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이런, 예를 들면 요거는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되거나 요건 요만큼 올라가는데 이건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갖고도 우리가 충분히 이 회사가 지금 어떤 운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 사실 매출이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이익이 중요해요. 이익. 매출은 100억인데 이익이 마이너스야. 이래버리면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나 이런 기업 중에서도 괜찮은 회사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회사들? 신생 기업들은 항상 그래요. 매출은 별거 이익은 안 나. 계속 투자만 해. 그럼 이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그 매출 들어오는 것이 이게 투자로 이어지는지 아닌지도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그래서 초기에는 일단은 우리가 이익 볼 때까지는 벌어들이는 수입 전부 다 연구개발비로 다 쓸 거야. 이런 기업들 많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익이 늘어나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선 뭐란 말, 그래서 그냥 이익을 보지 않고요. 앞에 영업이익이란 말을 붙인 거예요. 이익은, 실제 순이익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영업이익 늘어나는 걸 가지고 투자를 많이 했어. 그럼 순이익은 줄어들겠죠?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회사를 볼 때는 이렇게 매출과 이익을 보는데 그냥 매출이 아니라 매출은 매출이고 그냥 이익이 아니라 영업이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흐름을 보면서 다시 자 가만히 보면 매출액이 이쪽 연간이니까요. 매출이 어때요?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포지션을 보십시오. 매출 늘어나는 것보다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 않나요? 네. 보시면 이렇게 1039, 1139, 1179, 1421, 1626 이건데 23669815 이렇게 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지금 어떤 케이스냐면 둘 다 늘어나는 아주 좋은 케이스인데 이익 늘어나는 게 훨씬 더 가파르게 늘어나는 거 있으니 고부가가치 산업, 고부가가치 차량, 이익이 많은 차량이 이익이 많이 남는 차량이 잘 팔리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현대자동차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자, 여기를 또 보고 그 다음 쭉 내려볼게요. 쭉 내려보면 이제 자산, 부채, 자본을 보겠습니다. 자산은요 부채와 자본의 합이죠. 맞아요.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자산이 늘어나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진짜요? 저는 중립입니다. 자산이 늘어나는데 부채가 늘어나는 거예요. 좋은 겁니까? 그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대답이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계이기 때문에 자본이 늘어나서 자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부채가 늘어나서 자산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부채가 어떻게 되느냐예요. 이것만 갖고 판단하진 않아요, 물론. 그럼 봅시다. 부채가 1330, 1510, 16,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그죠? 근데 밑에 보시죠, 자본. 자본이 늘어나는 회사가 있고요, 자본이 늘어나지 않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 갖고부터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본이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증자. 그죠? 새로 내가 사업하는데 내가 1억 갖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야. 계속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더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자본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자본만 갖고도 부족해. 우리가 예전 시간에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면 돈이 부족할 때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야 친구야 이거 있잖아. 내가 진짜 죽이는 아이템이 있는데 같이 하지 않을래? 이런 방식과 친구야 죽이는 아이템이 있는데 나 돈 좀 빌려줘. 지금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돈 좀 빌려줘 하는 방식으로 들어간 것도 있고요. 같이 하지 않을래 방식도 같이 들어간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죽이는 아이템이어서.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죽이는 아이템이어서 돈도 더 많이 빌려오고 또 투자도 더 받은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현대자동차는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겠네요? 맞아요. 주가는 모르겠는데 기업 자체는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이인가 세계 5대 자동차 그룹으로 성장해 버렸던 겁니다. 자, 그 다음 어디를 볼까요? 여기를 보시죠.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이익률입니다. 이익률. 이렇게 했는데 이익이 안 나면 여기 보시면 순이익률, ROE, ROA 이런 거 보죠. 자, 부채 비율도 보시죠. 부채 비율이 174%, 183%. 부채 비율은 좀 줄었네요. 약간 늘어나다가. 현대차가 부채가 100%가 넘어가네. 이게 정상입니다. IMF 전에는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평균 부채 비율이 400%가 넘었고요. 지금도 200%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이 자기 자본만 갖고 하는 데들은 없다. 아니, 아주 드물다. 그런데 레버리지 효과라고 해서 내가 1억을 빌려서 2억을 남길 수 있는 일을 한다.
그것이 기업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끌어들이는 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들도 부채가 많은 사람이 있고 부채가 적은 사람이 있어요. 맞죠? 옛날 재테크 10개명 이런 거 보면요, 재테크 1순위 빚을 갚아라 이런 말 쓰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저 그 말 진짜 틀렸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빚은요 중립입니다. 중립. 좋은 빚이 있고요, 나쁜 빚이 있다. 좋은 대출이 있고 나쁜 대출이 있다. 좋은 대출이라고 하는 건 이거 대출을 상환할 방법도 있고 상환할 능력도 있고, 그리고 이걸 대출을 받아서 나는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대출이라면 나는 당연히 그 대출을 좋은 대출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부동산 상승기에 내가 내 돈으로는 24평밖에 못 가는데 대출을 받아서 32평을 들어갔는데 그 집값이 2배가 됐네? 그러면 레버리지 효과를 제대로 이용한 거 아닌가요? 맞죠? 그럼 나쁜 대출은 뭡니까? 대출을 갚을 능력도 안 되고 그럴 수단도 없고 이렇게 나한테 신용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점점 사회생활하기 힘들어지는 거, 이건 나쁜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대출 자체는 중립인데 돈도 마찬가지로 중립인데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굿이 될 수도 있고 배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기업들은 현재 대부분 이것을 굿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R자 들어가는 건 뭐냐면 전부 다 rate, 비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총 자산이익률, 뭐 자본 대비 이익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그 개념들이고요. 그 이익에 대한 개념들, 여기서 뭐 퍼니, PBS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건 그 투자할 때 우리가 보는 그런 지표들이고, 실제로는 저는 그거보다도 이익이 얼마나 나느냐. 그래서 여기 이익률이 보시면 1%대, 4%대, 6%대, 7%대, 최근 분기는 8%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익 좀 남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익이 나오면 우리한테 돈 좀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배당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배당률이 그래서 많이 높아졌어요. 5%대까지 배당을 했네요. 야, 이거 배당 줄세? 이제는 5% 주는 배당 줄세? 괜찮은데? 그죠? 물론 또 안 되면 배당을 적게 할 때도 있는 거고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현대자동차를 봤습니다. 이제 또 다른 기업 하나를 볼게요. 이번엔 재밌는 회사들, 캐피탈 회사들을 볼까요? 캐피탈 성장하는 회사가 오네. 이런. 그러면 우리는 캐피탈 말고 어떤 회사 볼까요? 알고 싶은 회사. 2차 전지를. 2차 전지 중. 포스코 볼까요? 네. 포스코. 봅시다. 포스코 옛날 일은 기억하시죠? 포항제철. 박태준 회장이 황태자였던 그 포항제철이 포스코입니다. 자, 포스코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거냐면 기업 정보를 볼 겁니다. 기업 정보. 기업 정보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 포스코의 흐름이 쫙 갔다가 폭 뛰었다 다시 쫙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자, 아직은 참 이것도 얘기 안 했는데 보게 되면 중립 매수, 뭐 강력 매수, 매도 이렇게 있죠. 야, 그런데 어느 증권사가 중립을 박았다? 중립 박았다? 그 얘기는 팔란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웬만하면 중립이나 매도 의견 안 내거든요. 매도 의견 냈다? 망했다는 뜻이고요. 자, 역시 보겠습니다. 먼저 매출액을 볼까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겠습니다. 매출 늘어나고 있네요. 그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만 봐서는 이게 뭐 괜찮은 회사네? 아닌가요? 그죠? 매출도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산, 자본, 부채 보겠습니다. 자산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부채도 늘어나고 있고 자본도 늘어나고 있군요. 근데 자본 늘어나는 게 2배가 늘어났어. 몇 년 사이에. 그죠? 그러면 굉장히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런 뜻이겠군요. 이익률 볼게요. 이익률도 낮긴 하지만 이익은 나는 회사군요. 특히 ROE는 굉장히 높아요. 주가는 나쁠 리가 없는데? 그죠? 자, 이렇게 판단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보유합니다. 지금의 흐름이랑 상관없이 이런 기업이라면 보유한다. 왜? 현실을 이익 낼 회사거든. 이 회사는요. 그러니까 보니까 배당도 매년 4%, 3%, 4%도 했어. 작년만 좀 덜하고. 그죠? 이거 보유하고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좀 전에 제가 캐피탈 얘기했으니까 이제 다시 캐피탈 회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효성캐피탈 분석해 본 적 있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효성캐피탈이 M캐피탈로 바뀌었죠? M캐피탈 상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 상품은 10년 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자, M캐피탈. M금융과 M캐피탈은 관계가 없습니다. 자, M캐피탈 들어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여긴 대부분 회사 소개를 보거나 투자 정보 여기 있겠네요. 여기에 재무정보, 재무상태표.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쭉 내려보면 자산이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부채가 있고요. 여기 자본이 있어요. 크게 이거부터 봐야 된다 그랬죠? 자, 자산이 3679, 4196, 3691, 2449, 2358, 2399. 잠깐 이게 뭐야? 연도별. 이게 최근이군요. 저쪽이 낮아진 거고. 좋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자산은 계속 꾸준하게 늘어났다가 여기서 잠깐 꺾였군요. 그런데 이게 3679인데 부채가 3060이야. 4190인데 358이야. 369인데 3177이야. 2449인데 1964. 이야, 부채비율 엄청 높은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죠? 자, 이렇게 보면 주식 초보들은 이 회사에 투자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아니에요. 업종을 제가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업종의 특색. 캐피탈, 흔히 말하는 여신 전문 회사는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왜 그럴 거냐면요, 얘네들은 자기네 돈, 흔히 말하는 이 자본만 갖고서 돈을 빌려줄 수가 없어요. 어디선가 돈을 차입해 와서 차입한 돈으로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회사에서 은행에서 돈을 갖고 와서 그 돈 갖고 더 비싼 이자를 다른 데 빌려주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근본적으로 차입금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매출입금, 그 말하는 부채가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부채 항목에 뭐가 막 제일 크냐? 사채가 제일 크네요. 그죠? 사채가 제일 커요. 다른 데서 돈 빌려온 거, 사채가 제일 큰 겁니다. 이걸 가지고서 이 기업이 망할 기업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거는 현대캐피탈도 마찬가지, 국민캐피탈 마찬가지, 시티캐피탈, BC캐피탈 다 마찬가지, 신한캐피탈, 모든 은행들이 끼고 있는 캐피탈도 다 이런 구조다. 이건 업종이 그런 업적의 특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투자가 어렵다는 얘기는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재무제표 보는 법도 배워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재무제표 보는 법에 의해 이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애널리스트. 전 분야에 대한 애널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아요. 업종별 애널리스트. 나는 조선업의 애널리스트예요. 나는 금융업의 애널리스트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아요. 이런 사람들이 애널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2차 전지 조금 전에 보상식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2차 전지 같은 이런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나는 신소재에서 잘 알고 있어요. 나는 원자재에서 잘 알아요. 이런 사람들이 애널리스트. 그러면 펀드 매니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애널리스트들이 정보를 던져주면 이거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이랑 굉장히 비슷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조율하는 사람입니다. 흔히 말하는 펀드 매니저라는 사람들은 주식을 수백 개를 거래해야 되잖아요. 거래하는데 어떤 종목을 많이 할 것이냐, 어떤 종목을 적게 하려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스페셜리스트가 되면 안 되거든요. 제너럴리스트, 스페셜리스트 같은 제너럴리스트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균형을 잃지 않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스페셜리스트 같은 제너럴리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은행 업무도 잘 하셔야 되고요, 증권 업무도 하셔야 되고요, 보험 업무는 잘 하셔야 되고요, 대출 업무도 하셔야 되고요, 부동산도 조금만 하셔야 되고요, 다 조금씩은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잘하는 분야가 있기는 해요. 나는 부동산을 좀 더 잘 알아. 나는 보험을 조금 더 잘 알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다방면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보험만 하면 사실은 그럴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고객을 상대하다 보면 진짜 전향적인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부 다 커버를 해줘야 되는. 그런데 이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고객의 모든 요청을 다 들어준다. 이건 또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분야는 저희 영역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상담하시면 진짜. 그렇게 잘 잘라내시는 분이 일을 잘 하시는 겁니다. 모든 고객을 다, 고객 니즈를 다 들어주겠다. 이러시면요, 좋은 사람, 굿맨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잘하는 사람은 되기 어렵습니다. 잘 잘라내시고, 그래서 처음 상담할 때 뭐를 하냐면, 상담의 범위를 정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거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야 거기에 집중해서 하고, 다른 분야는 저희가 다른 전문가를 소개시켜주거나, 이분은 저희가 분야가 아니니까 그 부분에는 저희가 좀 상담이 어렵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보고서에 대한 걸 좀 볼게요. 감사보고서란 외부 감사인이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뭘 감사한다고요? 재무제표를요. 경비를 얼마 썼어 이거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건 내부감사. 외부감사에는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를 감사하는 거네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재무제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는지 알려면 내부 사정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외부 감사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걸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들이에요? 공인회계사 분들이 하는 겁니다. 삼정 KPMG, EY 한영, 3일 회계법인, 이런 3대 회계법인이죠. 이런 데들이 이거 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갑이죠. 왜냐면 얘네들이 감사보고서를 이상하게 올려버리면 기업은 한순간에 나락이 가버리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3대 회계법인은 진짜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3대 회계법인 포함해서 파인스트리트라고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5대 회계법인 중에서 우리랑 관련된 데가, 물론 지금은 관련 없고요. 옛날에는 한 4군데는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볼게요. 감사 의견 냅니다. 감사 의견의 이게 중요하죠. 네, 이 회사 망할 회사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저거였죠. 핵심, 우리는 이런 거 봤어요. 그리고 봤더니 이건 누구 책임 같아? 이건 사장 책임 같아? 아니야, 이건 사장은 관련 안 하고 부사장 책임이야. 아니, 이건 부사장 책임이야.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감사인 이거 보니까 예전 감사가 이거 엉망으로 해놨네. 이거 제대로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와서 나타났네. 뭐 그러면서 최장사항 있으면 계속 기업이라는 게 뭐죠?
이 회사가 유지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이 회사는 얼마 안 있어서 정말 대박 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서 정말 힘들어질 것 같다. 이런 사항들이 추가된다. 그래서 이 감사 보고서 읽어보면요, 참 재밌어요. 재무제표는 숫자만 달려 있잖아요. 근데 감사 보고서는요, 좀 적나라해요. 그래서 이 감사 보고서도 이 공시장입니다. 그래서 감사 보고서도 읽어보시면 나름대로 재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기억 건너뛰고요. 자, 여기 보십시오. 감사 의견에 대한 이의시. 그래서 여기 감사 의견 크게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 이렇게 4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놨네요. 이해시 보겠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점된 재무제표는 회사의 재무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기관의 재무성과 및 재무성과 및 현금 흐름을 국제 채택, 국제 회계의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좀 우리 의견으로는 재무제표는 진행을 제외하고 동되는 것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5호에 대해서만 부정점. 이건 좀 왜곡됐습니다. 미안한데 이 회사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의견 거절이 나쁜 걸까요? 아닙니다. 부적정 의견이 나쁜 겁니다. 의견 거절은요, 사실은 근데 진짜 저희가 안 좋게 보는 건 의견 거절 나오면 무조건 손 떼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얘네들이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투명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런 감사 보고가 나오면 무조건 던져. 잡주행. 자, 이제 06번 증권 분석이 들어갈 텐데요. 오늘 아침 시작할 때 제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 제가 재무제표 기본적 분석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챕터 6에서 다룰 생각입니다.